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니어 행복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성공과 증오가 낳은 비극적인 결말, 6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아들의 처절한 복수극을 전해드립니다. 88세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서울 영등포 쪽방촌. 한평 남짓한 방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쪽방촌 골목에 멈춰 섭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차가운 미소, 얼어붙은 목소리, 그리고 그가 꺼낸 서류의 내용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사시던 시골집 매매 계약서입니다. 제가 샀습니다. 이미 철거 들어갔고요. 65년 전 가난 때문에 30만 원을 받고 큰아들을 양자로 보냈던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돈 때문에 한 선택이 평생의 후회와 고독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 비극을 목격하십시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세요. 1959년 절망의 선택. 1959년 서울 변두리의 판잣집. 박종수 23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영이는 5살, 둘째 준혁이는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혁이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아마비 초기 증세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최소 50만 원은 필요합니다. 50만 원. 당시 박종수의 월급은 3천 원이었습니다. 50만 원은 13년치 월급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친척들에게 돌아다니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당신 큰아들 준영이 그애 건강하고 똑똑하지? 강남에 사는 부잣집에서 양자를 찾고 있어. 30만 원 준단다. 30만 원. 준혁이 치료비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박종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준영이를 팔 수 있어요? 그 애는 우리 아들이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준혁이가 죽으면 어쩌려고?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한단 말이야. 준영이는 건강하니까. 부잣집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어. 박종수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준영이는 건강하니까 어디서든 잘 살 것이다. 하지만 준혁이는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둘 다 살릴 수는 없다. 한 명이라도 살려야 한다. 1959년 5월 12일. 박종수는 준영이의 손을 잡고 강남의 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5살 준영이는 아버지를 따라 걸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응. 준영아. 좋은 곳에 갈 거야. 저택 앞에 박종수 부자가 도착합니다. 중년의 부부가 나와 준영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건강하기는 하네. 좋아, 계약하지. 30만 원 다발이 박종수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준영이가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나도 집에 갈래. 엄마 보고 싶어. 박종수는 눈물을 참으며 준영이를 떼어냈습니다. 준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동생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 그 말을 끝으로 박종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준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빠. 박종수는 골목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30만 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준혁이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의 지옥. 준영이가 들어간 집은 겉으로는 부잣집이었지만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양아버지 김만식은 술을 마시면 준영이를 때렸습니다.
너 같은 놈 30만 원 주고 샀는데 밥값도 못하는구나. 공부는 왜 이렇게 못해? 양어머니 역시 차가웠습니다. 너는 우리 친자식이 아니야. 그냥 돈 주고 산 거야. 너무 잘 먹지 마. 돈 아까워. 준영이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겨우 보내줬습니다. 방학 때는 집안일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준영이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빠, 왜 나를 버렸어? 왜? 10살이 되던 해 준영이는 양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 친아빠는 어디 사세요? 보고 싶어요. 양아버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친아빠. 그 사람은 너를 30만 원에 팔았어. 너는 돈이야, 돈. 내 동생 치료비 때문에 널 팔아버린 거야. 그런 아비를 왜 찾아? 그 말에 준영이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내가 동생 때문에 팔린 것이구나. 준영이는 그날부터 친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준영이는 양부모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거리에서 신문 배달을 하고 공사장에서 일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대학을 다니며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20대에는 작은 건설업체에 취직했고 30대에는 자신의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40대에는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고 50대에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의 마음속에는 평생 하나의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증오. 그는 65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던 해 준영이는 우연히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 독거노인 실태조사. 88세 박종수 씨 홀로 한 평방에서 연명 중. 사진 속 노인. 주름투성이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준영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찾았습니다. 65년 만에 재회. 2024년 가을. 서울 영등포 쪽방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좁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70대로 보이는 박준영이었습니다. 명품 정장, 고급 구두, 손목에 명품 시계. 그의 외양은 이곳과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천천히 쪽방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문패도 없는 낡은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준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88세 박종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허리가 굽은 몸, 떨리는 손. 준영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는 준영입니다, 아버지. 65년 만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영아, 정말 내가. 할아버지는 준영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준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65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준영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 낡은 이불 한 장, 작은 전기밥솥, 낡은 옷가지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준영은 방을 둘러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셨군요, 아버지. 65년 전에 저를 30만 원에 파신 그 돈으로 동생 치료는 잘하셨습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영아,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준혁이가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저를 팔았군요. 준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는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골집. 맞습니다. 아버지가 70년 전에 사셨던 경기도 파주 시골집. 지금은 개발 지역이 되어 땅값이 올랐죠. 제가 그것을 샀습니다. 5억 원 주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철거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갈 곳은 이제 없습니다. 준영아, 제발. 아버지, 65년 전에 저를 30만 원에 파셨을 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양부모 집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맞고 자랐습니다. 학교도 겨우 보내줬고 방학 때는 집안일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준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65년 늦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차례입니다. 준영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동생 준혁이는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이는 10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 나를 쪽방촌에 버리고. 준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동생도 아버지를 버렸군요. 그렇다면 동생도 만나봐야겠습니다. 준영은 사립탐정을 고용해 동생 준혁이를 찾았습니다. 3일 만에 준혁이의 주소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준영은 동생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준혁 씨, 박준영입니다. 형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8세의 박준혁.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 65년 만이야, 준혁아. 준영은 차갑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의 집은 평범한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영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동생, 아버지는 왜 쪽방촌에 혼자 계시지? 준혁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형님, 제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렵다고? 이 집에 살면서 자녀도 대학을 보내고. 준영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동생, 아버지가 65년 전에 나를 30만 원에 팔았다는 것을 알고 있나?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형님, 아버지가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래, 내 치료비 때문에 나를 팔았지. 그런데 동생, 아버지가 내게 평생 얼마나 돈을 보냈는지 아나? 준영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조사해봤어. 아버지는 60년 동안 내게 총 1억 원을 보냈더군. 매달 조금씩. 내가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집 살 때. 아버지는 쪽방촌에서 폐지 주우며 번 돈을 다 내게 보냈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너는 10년 전 아버지를 쪽방촌에 버렸지? 왜?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 아내가 시아버지 모시기 싫다고.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 아내가 시아버지 모시는 것을 싫어해서요. 그리고 제 자식들도 할아버지를 부담스러워했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동생, 너는 1억 원을 받아놓고 아버지를 쪽방촌에 버렸어.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고? 준혁은 변명했습니다. 형님,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생, 나는 65년 전에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서 살았어. 너는 아버지 덕분에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자식을 키웠지. 그런데 너는 아버지를 버렸어. 나는 팔렸고 너는 아버지를 버렸어. 우리 형제는 둘 다 아버지를 배신한 거야.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생,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 형제는 영원히 갈라섰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립. 준영은 쪽방촌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를 만났니? 네. 동생은 아버지한테 1억 원을 받아놓고 10년 전에 아버지를 쪽방촌에 버렸더군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아버지를 버렸냐고. 동생은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이가 그랬니? 준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65년 전에 저를 30만 원에 팔았을 때 저는 5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아버지한테 1억 원을 받아놓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신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준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동생 준혁이에게 보낼 고소장입니다. 노인 유기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쪽방촌에 버린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준영아, 준혁이는 내 아들이야. 고소하지 마. 준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팔았습니다. 이제 동생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준영아, 준혁이만은 용서해줘.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저는 65년 전에 잃었고, 동생은 지금 잃으셨습니다. 준영은 방을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 아들들이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약속대로 동생 준혁을 노인 유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에 소환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정 안에서 그들 모습이 보입니다. 준영과 준혁이 마주 섰습니다. 준혁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박준영 씨, 피고 박준혁 씨가 아버지를 유기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준영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가 10년 전 아버지를 쪽방촌에 버리고 연락을 끊은 증거입니다. 쪽방촌 관리인의 증언, 아버지의 통장 기록, 그리고 피고의 통화 기록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박준혁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아버지를 모실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60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구입 자금. 모두 아버지가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번 돈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10년 전에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판사는 준혁을 쳐다보았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 박준혁 씨, 노인복지법 제55조의 2에 따라 노인 유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앞으로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준영에게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제 사정이. 준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생,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65년 전에 아버지가 나를 팔았을 때 나는 5살이었어.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 하지만 너는 선택권이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를 버렸어. 이제 대가를 치러. 준혁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형제잖아요. 제발.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가 아니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갈라졌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1년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다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준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준영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서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준영이, 네가 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준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1년 전보다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겨우 살아가고 있지. 준혁이는 법원 판결 후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오더구나. 하지만 얼굴은 안 보여줘.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이 명령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아,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너를 30만 원에 판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 준영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십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해. 정말 후회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65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어. 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65년 전 저를 팔았을 때 저는 5살이었습니다. 저는 양부모 집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준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짐승만도 못한 아비였어. 준영은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15살 때 양부모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신문 배달, 공사장 일, 야간 대학. 40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아빠가 정말 미안해.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영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제발.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괴롭히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으셨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잃으셨으니까요. 준영은 방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복도로 따라 나왔습니다. 준영아, 잠깐만. 할아버지는 공용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이 처절했습니다. 준영은 복도에 서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굽은 등, 떨리는 다리, 힘없는 걸음. 할아버지는 화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니? 준영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거야. 의사가 말하더구나. 길어야 1년이라고. 내가 죽으면 내 동생 준혁이한테 전해줘. 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전해드릴까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이한테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 두 아들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동생과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직접 전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는 전화도 안 받아. 얼굴도 안 보여줘. 나는 혼자야. 준영은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65년 전에 저도 혼자였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양부모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저를 혼자 두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혼자이십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준영아, 나를 용서해줘. 제발, 나를 용서해줘. 준영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울음소리. 하지만 준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작별. 준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사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준영은 백미러로 쪽방촌을 바라보았습니다. 3층 복도에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제 복수입니다. 65년 전 저를 버렸을 때 아버지는 제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는 쪽방촌을 벗어났습니다. 준영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3개월 후, 준영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쪽방촌 관리인이었습니다. 박준영 씨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례식은 동생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준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죄도 제 복수도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평생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65년 전 30만 원. 그 돈이 만든 비극은 세 사람의 인생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자식을 돈으로 저울질한 부모는 결국 모든 자식을 잃습니다. 돈 때문에 한 선택은 평생의 후회와 고독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6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준영의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박종수의 장례식장.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빈소 앞. 동생 준혁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눈물보다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쪽방촌 관리인 1명, 복지사 1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형 준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아버지 장례식입니다. 제발 와주세요. 하지만 준영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나는 이미 말했다. 가지 않겠다고. 장례는 내가 치러라. 형님, 우리 아버지인데. 형님도 아들인데. 동생, 나는 65년 전에 이미 아버지를 잃었어. 5살 때 30만 원에 팔렸을 때 말이야. 인제 와서 장례식?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쪽방촌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상주님, 조의금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이 모았습니다. 관리인이 건넨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박종수 어르신은 쪽방촌에서 10년을 사셨습니다. 매일 폐지를 주우시며 살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내 자식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빈소에는 준혁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혁입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를 쪽방촌에 버렸어요. 제 아내가 싫다고 해서, 제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저는 비겁했어요. 준혁은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형님은 오지 않았어요. 형님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영정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쓸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준영은 고급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제 복수였습니다. 당신은 65년 전 저를 버렸고, 저는 당신을 65년 후에 버렸습니다. 이제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6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59년 5살의 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그날.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응, 준영아. 좋은 곳 갈 거야. 큰 저택 앞. 낯선 부부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영이를 떼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빠, 아빠, 나도 집에 갈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에 준영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버렸습니까? 5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준영은 위스키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영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쪽방촌 복도.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준영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준영은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준영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생 준혁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형님, 아버지 장례가 끝났습니다. 형님 오시지 않아서 아버지가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준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걸까요? 준영의 후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나간 후 다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잔인했을까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인데. 준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59년 5살의 준영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양부모 집에 남아있던 것을 10년 전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준영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행복했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었을 때는. 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65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준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동생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준혁아, 아버지 산소는 어디에 계시니?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님, 경기도 파주 공동묘지입니다. 혹시 형님이 오실 건가요? 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준영은 경기도 파주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우산도 쓰지 않고 할아버지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비석. 박종수지며 1936생 2024망. 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준영입니다. 늦게 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65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영은 목이 메었습니다. 양부모 집에서 맞을 때마다, 밥을 못 먹을 때마다 저는 당신을 저주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왜 30만 원에 팔았냐고. 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고, 돈이 없었고, 당신도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것을. 준영은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왜 저는 복수만 생각했습니까? 당신이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이 저를 보고 싶어 할 때, 저는 왜 냉정하게 외면했습니까? 준영은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준영은 산소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동생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준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도 왔어요. 아버지를 뵈러. 두 형제는 산소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아버지한테 1억 원을 받아놓고 아버지를 버렸어요. 저도 형님만큼 죄를 지었어요. 준영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우리 둘 다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두 아들이 모두 못난 자식들이었습니다. 또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영과 준혁은 다시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함께였습니다. 준영이 묘비를 닦았습니다. 준혁이 꽃을 놓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평생 저희 때문에 고통받으셨는데 저희까지 남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을 거야.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저도 형님이 필요했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준영이 산소 앞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두 아들이 이제야 화해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준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65년 전 30만 원. 그 돈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아버지한테 1억 원을 받아놓고 아버지를 버렸어요. 저도 형님만큼 죄를 지었어요. 우리 둘 다 아버지를 아프게 했어요.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못난 자식들이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두 형제는 산소 앞에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65년 전 30만 원 때문에 시작된 비극. 한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큰아들을 팔았고 그 아들은 65년 동안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자식을 돈으로 저울질한 부모는 결국 모든 자식을 잃습니다. 돈 때문에 한 선택은 평생의 후회와 고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묻습니다. 복수가 정말 해답일까요? 용서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준영과 준혁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화해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형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6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화해를,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공감 댓글도 꼭 부탁합니다. 시니어 행복 플러스는 여러분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